안녕하세요. 책을 감상하라의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자기 앞에 생, 작가 에밀 아자르입니다. 먼저 말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7층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자 아주마는 육중한 몸뚱이를 오로지 두 다리로 지탱하여 매일 7층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내가 로자 아주마를 맨 처음 본 것은 아마도 3살 때였던 것 같다. 7층을 오르내리는 로자 아주마는 아무 때고 난 이놈의 청계에서 죽고 말 거야 라고 그녀가 한탄하면 아이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로자 아주마 집에는 아이들이 보통 17명쯤 우글거리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로자 아줌마가 매월 말 받는 우편함 때문에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6살인가 7살 때쯤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줄로만 알았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밤새 울었고 내 생애 최초의 커다란 슬픔이었다. 내가 몹시 슬퍼하자 그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몇 번이고 맹세했다. 나는 아래층 드레스시 내 카페에 내려갔어. 하밀 할아버지 앞에 앉았다. 하밀 할아버지는 지금은 양탄자 행상을 하지만 한때는 온 세상을 두루보고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하밀 할아버지께 사랑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그렇다고 이야기했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로자 아줌마는 폴란드 태생 유태인이었지만 아랍어를 웬만큼 할 줄 알았다. 처음에 나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엄마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나는 정확히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우리 집에는 꽤 많은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기 아이들을 보러 왔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만 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엄마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가 나를 보러 오게 하기 위해 복통과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좀 더 관심을 끌어보려고 아파트 여기저기에 똥을 막 쌓아갈겼다. 끝내 엄마는 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로자 아줌마는 처음으로 나에게 바보 같은 아랍 놈이라고 욕을 했다. 몇 주 동안 계속하자 로자 아줌마는 그것을 계속하면 빈민 구제소로 보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일단 정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나는 계속 똥을 싸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결국 그 짓을 그만두었다. 5층에 사는 롤라 아줌마는 여장 남자로 권투 챔피언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블로뉴 숲에서 멋모르고 잘못 걸려든 변태 성욕자 손님을 목졸라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서에 가서 로자 아줌마랑 그날 밤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고 위정을 했다. 그녀에게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당시 로자 아줌마 집에 아이들이 7 있었는데 미셸은 베트남 아이였는데 1년 전부터 부모에게서 송금이 끊기고 나서는 아줌마가 단 하루도 더 봐줄 수 없다고 늘상 투덜댔다. 돈벌이 때문에 떠나는 여자들 중에는 종종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로자 아줌마는 간혹 그런 아이들이 필요한 외로운 가정에 보내기도 했다. 로자 아줌마의 잿빛 머리카락도
떨어져 내려 대머리가 될까봐 몹시 걱정했다. 일요일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을 한 후 볼리에 광정으로 가서 몇 시간씩 우아하게 앉아 있다 오곤 했다. 마음이 진정되면 노자 아줌마는 나를 주동자로 지목하고는 변소로 끌고 가 훈계도 했다. 우리 중 누구에게 오는 송금이 꽁켜도 노자 아줌마는 그 아이를 당장 내쫓지는 않았다. 나의 경우 매달 초 300프랑이 어김없이 왔기 때문에 로자 아줌마는 약간의 존경심마저 품고 있었다. 로자 아줌마는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나는 그녀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녀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아줌마, 엄마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대신 개 한 마리 키워도 돼요. 그녀는 먹이고 살 돈에 걱정하며 화를 내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칼페트로 거리에 개 파는 가게에서 푸들 한 마리를 훔쳐왔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여주인에게 개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었다. 그리고 개를 받아서 냅다 도망쳐 버렸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뛰어 달아나는 것이다. 그 개 때문에 한 가지 불상사가 일어났다. 나는 그 개를 끔찍이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개를 품에 안고 다녔다. 시페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나는 녀석에게 멋진 삶을 선물해주고 싶어졌다. 가능하다면 나 자신이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을 녀석이 보통 개가 아니라 푸들이었다는 점이다. 하루는 어떤 부인이 슈페르를 보더니 자기에게 팔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나는 500프랑을 받고 슈페르를 그녀에게 넘겼는데 그것은 정말 잘 받은 가격이었다. 그녀는 내 부모가 나타나 소란을 피울까봐 슈페르를 차에 태우고 가버렸다. 나는 500프랑을 하수구에 쳐 넣어 버렸다. 그리고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두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송아지처럼 울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했다. 집에 들어와 돈을 버렸다고 하자 로자 아줌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나를 한동안 쳐다보더니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문을 잠갔다. 혹시 정신병으로 로자 아줌마를 죽일까봐. 나는 지금 우리 집에서 찾을 수 없는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 슈페르를 다른 곳에 줘버렸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야단법석을 들었다. 그 소동이 있은 다음 날 로자 아줌마는 제일 먼저 한 일은 내 머리가 동계 아닌지 알아보려고 카처 선생님에게 데려간 일이다. 카처 선생님은 카처 선생님은 자비심을 베푸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나는 자주 혼자 그곳에 가곤 했는데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저 대기실에 앉아있고 싶어서였다.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언제나 내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로자 아줌마는 나의 광기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치료를 원했다. 하지만 카처 선생님은 로자 아줌마에게 신경 안정제를 처방해 주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와서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자 몇 번을 쉬어야 했는지 모른다. 집에 돌아와 보니 포주 언다 아마데시가 와 있었다. 나는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는데 정말 골치가 아팠다. 어느 날 밤인가 나는 로자 아줌마의 비명 소리에 잠을 깼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침대를 빠져나오더니
가운을 걸치고 옷장 아래 숨겨둔 열쇠를 꺼냈다. 로자주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평소보다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더욱 겁이 났다. 이었고 그녀는 1층에 도착했다. 하지만 거리로 가지 않고 지하로 통하는 계단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지하실은 불빛은커녕 낮에도 깜깜한 곳이었다. 게다가 로자 아줌마는 지하실에는 어린 아이들을 목 졸라 죽이는 괴물이 있으니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 그녀가 그 계단을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제 정말 끝장이다. 로자 아줌마가 완전히 돌아버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어디선가 불빛이 새어 나왔다. 나는 계단 끝까지 내려가 복도를 따라갔다. 복도에는 지린내와 다른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불빛이 새어 나오는 안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침대와 촛대 그리고 이불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로자 아줌마는 낡은 소파에 한참을 앉아있더니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하자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고 천식으로 그녀의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참 후 촛불을 끄고 위로 올라갈 것 같아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로자 아줌마는 왜 한밤중에 지하실까지 기어내려가 먼지를 풀썩이며 비질을 하고 교활한 표정으로 그곳에 앉아 있어야 했을까? 다시 7층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겁을 내지 않았다. 하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대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틀린 것 같았다. 내 생각에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일에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들은 매사에 걱정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로자 아줌마는 내 이름이 모하메드이고 내가 해교다라는 사실을 아는 걸 보면 내게도 부모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하밀 할아버지께 나의 부모에 물어보면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카처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고 로자 아주머니와 함께 집에 돌아오자 언다 아메데시가 와 있었다. 그는 최고의 멋쟁이이고 파리 시내 모든 흑인들 가운데 제일 가는 포주며 뚜쟁이다. 그는 자신이 글을 쓸 줄 모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 싶어 했다. 아메데시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그가 생강에 빠져 죽었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마다 끼어있는 다이아 반지를 빼어내기 위해 그의 손가락을 잘라냈다. 아메데시는 부모 이름만 겨우 쓸 줄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려면 로자 아줌마의 힘을 빌려야 했다. 그는 자신이 왕이며 만인이 자기를 존경한다고 떠벌렸다. 그리고 이미 사람도 몇 죽인 것 같은데 불확실한 신원의 사람들이었다. 언다 아메데시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항상 경원 2명을 거느리고 다녔다. 보르라는 사람의 주먹이 그렇게 큰 걸 보면 그의 주먹은 쉴 새 없이 꿈을 꾸었나 보다. 로자 아주머니는 사람은 꿈을 많이 꿔야 빨리 자란다고 했다. 언다 아메데시는 일요일마다 편지 대피를 부탁하러 오곤 했다. 일요일에는 몸 파는 여자들도 일을 하지 않는데 그때 맡긴 아이를 만나러 오는 여자들도 한둘 있었다. 나와 바나바는 집에 남은 붙박이 족속인데
그 애는 1년 전부터 송금이 딱 끊겼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처럼 지낸다. 모세도 우리와 마찬가지지. 신세였지만 한 유태인 가정에서 그 애를 입양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로자 아줌마는 침대 밑에 히틀러의 대형 사진을 두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어떤 성인에게 의지해야 좋을지 모를 때면 그 초상화를 꺼내보면 걱정과 근심을 금세 잊게 되며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고 했다. 로자 아줌마네 집에서 초인종 소리는 누구에게도 반가운 소리가 아니었다. 언제 빈민 구조소에서 조사를 나올지 몰라 모두들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질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므로 로자 아줌마는 밀고 당할까봐 늘 불안해했다. 그녀는 아침 6시에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깨어 경륜장으로 끌려갔다가 그 길로 독일의 유태인 수용소에 보내진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보로라는 경호는 나를 붙잡아 자기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생일이라며 자전거를 사준다나? 그리고 아들하고 놀고 싶으면 오란다.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떤 끔찍한 폭력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마치 내 속에 다른 녀석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울부짖고 땅바닥에 뒹굴고 벽에 머리를 찧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내 감정에 다리 따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내가 지쳐 나자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가버렸고 로자 아줌마는 당장에 나를 가처 선생님에게 데려갔다. 그녀는 파랗게 질렸어. 나에게 유전병이 있는 게 분명하고 자는 동안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횡설수설했다. 가처 선생님은 화를 내며 신경 안정제를 처방해 주었다. 그녀에게 목숨은 남아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떤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목숨을 소중히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집에 돌아오자 아줌마는 신경 안정제를 먹고 행복한 미소로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약을 내게 주는 경우는 없는 걸 봤어.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때부터 내가 질서를 잡아야 한다. 약을 먹은 로자 아줌마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초인종 소리였다. 그녀는 독일인들을 아주 무서워했다. 로자 아줌마가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허둥대는 모습은 정말로 볼만했다. 우리는 자는 척하면 꿈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온 들통이 나고 만다. 그때서야 아줌마는 놀림거리가 된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며 울기 시작했다. 사실 초인종은 아줌마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대고 있어서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 그 큰 엉덩이를 쳐들고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다가 쇼를 두르고 밖으로 달려나간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또 어떤 때는 지하실까지 달려내려갔다. 그곳에는 가구들, 변기통, 정어리 통조림, 양초들과 잡동사니로 수북히 쌓여 있었다. 이곳이 아줌마의 별장이라고 한다. 나는 종종 카처 선생님 병원 대기실에 가서 앉아있곤 했다. 성병 환자들이 많은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으려고 성병에 걸린 이민 노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유행성 감기나 전염병인지 모르고 오는
환자들이 많아서 나도 거기에서 감염된 적이 있지만 대기실에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좋았다. 로자 아줌마는 내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로자 아줌마는 동물 세계가 인간 세계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자식을 버린 엄마가 입양된 잘 자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서는 파렴치한 엄마 때문에 위조 서류를 만들어준다. 나는 바나니아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 아이는 여유 있는 프랑스 가정에 입양되었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평소에 무슨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아줌마는 자신이 아직 아름답고 건강했던 젊은 시절을 꿈꾸었는지 모른다.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애인이라는 녀석이 돈을 몽땅 빼앗은 뒤 프랑스 경찰에 유태인이라고 그녀를 고발했던 것이다. 그 후 독일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후에도 몇 년간은 몸을 팔아먹고 살았는데 50줄에 들어서 뚱뚱해지면서 매력을 잃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은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자기 아이조차 키울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줌마는 잘못 태어난 아이들을 맡아주는 일을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나이 65이 되었으니 죽음을 생각해야 했다. 아줌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암이었다. 나는 아줌마의 머리가 약간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불행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는 동안 겪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내 친구 러마우트 역시 장녀의 자식이었는데 그 애는 늘 우리같이 아이들에게는 비밀이 많은 게 어울린다고 말하곤 했다. 로자 아줌마 트렁크 깊숙한 곳에는 작은 종이 쪼가리 하나가 있는데 내 이름이 모하메드라는 것과 과일 생선과 300프랑과 함께 회교도로 키워줄 것을 부탁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일, 특히 아이들의 밑을 닦아주는 일은 내 몫이었다. 서로 밑닦기 놀이처럼 하도록 가르쳤다. 로자 아줌마는 심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청계를 오르내리며 장을 보러 다니는 것도 내 몫이 되었다. 매일 아침 로자 아줌마가 눈을 뜨는 것을 보며 행복했다. 나는 밤이 무서웠고 아줌마 없이 혼자 살아갈 생각을 하며 너무나 겁이 났다. 그 당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해 입힌 내 우산 아르티로였다. 나는 녹색 헝겊으로 우산 손잡이를 둥글게 감싼 뒤 붉은색 립스틱을 사용하여 동그란 눈과 미소 짓는 입을 그려 넣었다. 이는 어릿 광대짓을 하기 위해서였다.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긴 외투에 중산물을 쓰고 얼룩덜룩하게 색칠을 한 얼굴로 그려 나가며 아레테레와 나는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한 쌍이었다. 하루에 20프랑까지 버는 날도 있었다. 하밀 할아버지는 그런 날을 못마땅해 했다. 그것은 우리의 종교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했다. 나는 신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유별난 물건이 생기면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희망을 걸긴 마련이다. 한 번은 불법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란을 피우는 이유로 경찰에 쫓기다가 그만 아르티르를 떨어뜨려 사방으로 나뒹굴었다. 벼룩시장으로 다시 치장해 주었지만 행운의 여신은 떠났다. 내 송금이 갑자기 뚝 끊긴 것이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쪼들리는 행편이었는지 말해둬야겠다. 로자 아줌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아이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는 잘 듣는 피임약이 있어서
사고로 생기는 아이도 거의 없었다. 나 역시 벌써 10살이 넘었다. 우편함은 여전히 오지 않았고 로자 아줌마는 저축해 두었던 돈을 헐어 쓰기 시작했다. 노후를 대비한 돈인데 그리 오래 버틸 만큼은 못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직 암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아줌마의 건강은 급속히 나빠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어느 날 저녁 나를 맡기려 왔는데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갔으며 나에 대해 모하메드라는 이름과 회교도라는 사실을 메모했고 나의 엄마에게 아이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송금이 끊겨 더 이상 내게 친절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녀는 나에게 그 이상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밀 할아버지는 완전히 희거나 검은 것은 없단다. 흰색은 흔히 그 안에 검은색을 숨기고 있고 검은색은 흰색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라며 말했다. 4년째 공짜로 먹고 있는 바나니아는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잘 지냈다. 그 녀석은 운이 좋아 입양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모세는 양자로 들어갈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데 그 가족은 모세의 성격이 좋은지 혹시 간질병이나 정신질환이 있는지 6개월째 관찰 중이다. 아줌마에게 아무도 없는 만큼 자기 살이라도 붙어 있어야 했다. 주변에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뚱보가 된다. 나는 상점에서 물건을 슬쩍 할 때 바나니아를 이용했다. 로자 아줌마는 식사량을 줄였다. 게다가 날씨가 좋아지면서 휴가를 떠나는 집에서 애를 맡기는 사람이 늘었다. 아이들 밑을 닦아주는 일이 그렇게 좋아 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의 생계와 직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일찍부터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된다. 나는 이따금 로자 아줌마에게 내가 준 물건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가장 오래전에 썼던 폴란드어를 사용했는데 노인들에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젊은 시절이기 때문인 모양이었다. 내 친구 러마우트는 로자 아줌마에게 주사를 놓아주러 왔는데 주사약을 착각해서 숨겨두었던 헤로인을 로자 아줌마의 엉덩이에 주사했던 것이다. 그녀는 황홀해했으며 행복에 빠져들었다. 나는 아줌마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기까지 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부족할 때 더 간절해지는 법이니까. 나는 마약을 경멸한다. 나는 행복해지자고 주사를 맞는 짓 따위는 안 할 거다. 마약을 얻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약 주사를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면 공짜로 주사를 놔준다. 백화점 안에 서커스 모형 진열장이 있다. 나는 광대를 제일 좋아한다. 그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금발의 여자가 달콤하고 상쾌한 향기를 나는 여자가 나의 어깨를 잡았다. 울고 있는 나를 보며 두려워할 것 없다며 말한다. 하밀 할아버지는 두려움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군이며 두려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내 속에서 희망 같은 게 솟았다. 당장 내가 따로 살 곳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로자 아줌마를 버리지는 않을 작정이다. 나는 그 여자를 따라갔다. 그녀의 집 앞에 초인종이 울고 두 아이가 뛰어나와 그녀의 목에 매달렸다. 나는 갑자기
귀찮아졌고 눈을 감고 그 나쁜 년이 왜 내게 수작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부인용 찻집에 들어가 케이크를 먹고 도망갔고 백화점에서 장갑을 훔쳐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그쯤 로자 아줌마는 보기에 딱 갈 정도로 몸이 안 좋았고 나는 조만간 그녀가 나를 혼자 남겨두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외출도 힘들어졌다. 다리에 힘도 없고 심장도 안 좋아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했다.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를 반대해서 고생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고문을 끔찍이도 무서워서 자살해 버리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자기를 데리고 가면 남은 우리들은 빈민구제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얼음장을 놓은 것이었다. 법이란 지켜야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는 인정이란 인생이라는 커다란 책 속의 쉼표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인생 전체를 담은 커다란 책 같았다고. 나는 노자 아줌마를 위해 기도하러 회교 사원에 2번 갔지만 별 효험이 없는 것 같다. 경찰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존재들이다. 나는 언젠가 알제리에 가면 경찰이 될 것이다. 나는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계속 어슬렁 걸었다. 5시쯤 되어 슬슬 집으로 돌아가던 참이었다. 그때 인도 위 주차금지 팻말 아래에 소형차를 세우는 금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로자 아줌마가 걔였다면 진작 안락사 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사람에게보다 개에게 더 친절한 탓에 사람이 고통 없이 죽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영화를 만드는 곳이었다. 그 금발 아가씨는 나를 알아보고 활짝 웃어 보였다. 그녀에게서 너무 좋은 냄새가 나서 나는 로자 아줌마 생각이 났다. 왜 그렇게 냄새가 다른지. 그녀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고 그녀를 거기가 녹음실이라고 내게 설명해 주었다. 금발의 그 아가씨는 자기 이름이 나단이라는 것과 자기가 하는 일이 바로 영화에 사람의 목소리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내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그녀는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며 언제든지 오라고 했다. 그녀는 이미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장녀의 자신들은 평판이 좋지 않아 양자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와 이별을 하고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달리면서 운전자들을 겁주었다. 로자 아줌마는 인류의 적은 바로 남자의 성기이며 가장 훌륭한 의사는 예수인데 그 이유는 그가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도 했다. 벌써 날이 저물었다.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로자 아줌마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후회가 되었다. 내가 없는 동안 로자 아줌마의 상태가 많이 나빠진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해 시장에 못 간 지가 벌써 한 달이었다. 내가 녹음실에서 본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로자 아줌마는 한숨만 쉬었다. 아줌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암이었다. 새어갈 대로 새약해진 아줌마를 위해 나는 카처 선생님을 불러왔다. 진차로 선생님은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신 쇠약이라고 할까? 피와 산소가 내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마치 식물처럼 살게 될 거라 카처 선생님이 말했다.
로자 아줌마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역시 믿기 힘들었다. 사진 속 미소는 앞날이 행복하기만 보였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를 상상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늙은 장녀들만 맡고 싶다. 그들을 보살피고 평등하게 대해줄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경찰과 포주가 되었어. 늙어 버려져 울고 있는 장녀가 없도록 하겠다. 아줌마는 뭐뭐야 항상 명심해라. 엉덩이는 말이다. 사람이 가진 것들 중 가장 신성한 것이란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 엉덩이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모모는 하밀 할아버지와 로자 아줌마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하지만 다른 일은 뭐든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기에만 늦었다는 듯이 말했다. 다행히도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있었다. 내가 전에 말했던 노총에 사는 다행히도 우리를 도와줄 이웃이 있었다. 내가 전에 말했던 노총에 사는 룰라 아줌마였다. 그녀는 아직 35살밖에 안 되었고 블로뉴 숲에서 동성 연애자들은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 말로는 자기가 그 세계에서 유일한 세네갈 사람인데 인기가 무척 좋다고 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받고 있었다. 그녀는 왕년의 권투 선수였기 때문에 다부지 몸을 가졌다. 나는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무도 닮지 않았고 아무와도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 역시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나는 곧 알아챘다. 왜 항상 사람들은 엉덩이로 구분하고 그걸 가지고 왜들 법석인지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그녀가 몹시 필요한 존재였으므로 나는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그녀는 이 동네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었다. 3층에는 프랑스 사람이 사는데 로자 아줌마가 건강이 나쁘다고 하여 찾아온 루이 사르메트이다. 그는 검은색 양복에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나타나 아줌마는 저승사자가 방문한 것으로 오해했다. 로자 아줌마는 머리를 떨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루이 사르메트는 유머티즘이 심해졌고 그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건강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올라왔던 것 같다. 그 역시 돈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는 노인이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는 돌아갔고 로자 아줌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에게 친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로자 아줌마는 이제 정신이 나간 상태가 점점 더 길어졌어. 때로는 몇 시간 동안이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곤 했다. 롤라 아줌마가 힘닿는 대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로자 아줌마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 사람들은 무엇이든 도와주러 나섰다. 그녀는 종교식에 따라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죽은 다음에 또 가야 할 길이 남은 그런 죽음이 아닌 완벽하게 죽고 싶었다. 하밀 할아버지는 거의 볼 수가 없었다. 할라 우이 부인이 와서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잠자리에 누이곤 했다. 그녀도 혼자 살고 있다. 그녀는 베르베에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부터 운영하던 땅콩 가게를 갖고 있었다. 카페 주인 데리스 씨가 우리를 잠깐 보러 왔다. 하밀 할아버지의 소변을 보고 싶어 하면 화장실로 그를 안내해 줘야 했다.
노인들은 겉으로 보잘것없이 초라해 보여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다. 그들도 돈벌이를 더 이상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민감하게 고통받는다. 그런데 자연은 노인을 공격한다. 한밀 할아버지가 오줌을 늘어가는데 부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슬픔이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청계를 올라가고 있는데 모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로자 아줌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가 그대로 살아나서 방 한가운데서 벌거숭이가 된 채 일하러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다. 로자 아줌마는 섹스숍에서처럼 엉덩이를 흔들었는데 차마 눈 뜨고 못 볼 것이며 구역길이 날 지경이었다. 나는 뛰쳐나와 달렸다. 한참을 뛰어 수거를 기다리고 있는 쓰레기들 뒤에 앉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창피한 마음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한참 자고 나서 비송글이 한 모퉁이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다. 아부아 씨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인인 속건 씨가 나들은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라고 했다. 그는 미성년자 보호법이 엄격하여 걸릴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술집을 나와 계단을 올라가는데 로자 아줌마는 이미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하게 문을 열었다. 로자 아줌마는 옷을 차려입고 여행 가방까지 놓고 방 한가운데 있는 로자 아줌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카차 선생님 얘기로는 그것이 바로 노망이라고 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상태가 좋아져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다. 아줌마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 곁에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내가 아줌마를 버릴까봐 걱정하였다. 나는 아줌마를 버릴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간호를 잘 받으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로자 아줌마가 불법 체류자여서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차 선생님은 아줌마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병원으로 옮기면 병원에서는 갈 곳이 없는 그녀를 내다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로자 아줌마는 정신이 나가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나중에는 아주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로자 아줌마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가 뒤를 닦아 주어야 했다. 로자 아줌마의 상태가 악화된 이후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웃들이 적지 않았다. 왈룸바 씨는 카메룬 출신의 흑인으로 청소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불 삼키는 솜씨는 가히 올림픽 금메달감이었다. 그는 집에 있을 때 어김없이 횃불을 들고 달려와서 아줌마 앞에서 불을 토해내곤 했다. 이것은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카차 선생님은 병원에서 이런 목적으로 전기 충격요법도 쓰인다고 했다. 왈룸바 씨는 나에게 로자 아줌마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아는 손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었다. 로자 아줌마는 너무 살이 쪄서 가슴이 덜먹거리는지를 볼 수 없어. 거울을 입에 대면 부옇게 되어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모두 떠나고 난 후 모세와 나는 아줌마의 옷을 모두 벗기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독물로 씻겨 주었다. 정신이 나갔을 때 똥을 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앉히고 모세는 남아있는 마지막 돈을 가져다가 장을 봐왔다. 로자 아줌마는 요리를 하였다.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끝까지 죽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며 그녀는 필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초인종 소리가 나가보니 문 앞에 무척 우울한 표정의 키 작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그는 병원에서 10년이나 갇혀 있다가 이제 막 나왔다고 했다. 그는 외투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회계도 어린아이 모하메드를 위해 유세퍼 카디러시로부터 500프랑을 선불받음 1956년 10월 7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이 1970년이니까 나는 재빨리 계산해 보았다. 그렇다면 14살, 그러니까 분명 나는 아니다. 모하메드가 한둘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날 다행히도 로자 아줌마는 정신이 온전했고 덕분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했고 그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고 하자 로자 아줌마는 비웃음을 흘렸다. 카다르시, 이샤가 몇 년 동안 당신에게 갖다 바친 돈이 10만 프랑은 될걸. 당신은 그에게 돈을 더 벌어오라고 딱딱하다가 죽인 거야. 유세퍼 카디러시는 심장이 나빠 오래 살 수 없다고 했고 로자 아줌마에게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유일한 관심사는 문제의 모하메드가 나인지 아닌지 그것뿐이었다. 내가 14살이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샤를 되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기 전에 아들을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저를 위해 신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라고 유세퍼 카디러시가 말했다. 나는 아주 잘 나가는 창녀였다면 누구도 내게 와서 아버지라고 내세울 수 없는 것 아닌가. 법률에 따라 보장된 아버지는 없는 나이였다. 그래도 내 어머니의 이름이 아이샤라는 것에 만족했다. 로자 아줌마는 한참을 말없이 붙여질만 하다가 모세를 돌아다 보았다. 모세야, 아빠한테 인사드려라. 안녕 아빠. 순간 요세프 카디러시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로자 아줌마는 서류를 보면서 그날 2명을 받았는데 서로 종교가 바뀌어서 모하메드를 유태인으로 키웠네요. 내가 신원 파악을 잘못했던 거예요. 유세프 카다르시는 일어선 채로 공포에 가득 찬 눈으로 우리를 바라다 보았다. 그는 모세가 한 발짝 다가오자 문짝으로 나가면서 왼손을 심장께에 대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만 것이다. 그는 완전히 숨이 끊어져 있었다. 나는 지음신의 형제에게 달려갔다가 도움을 청했다. 시체를 5층 사르메트 신의 집 문 앞 청계참에 끌어다 놓았다. 나는 무슨 추억이 될 만한 것이라도 있을까 그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주머니 속에 푸른색 볼로아즈 담배 한 갑뿐이었다. 담배갑 속에는 아직 한 개비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서 그 담배를 피우고 조금 울기까지 했다.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집으로 올라와 버렸다. 로자 아줌마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우리 눈이 좋았다. 그녀가 제정신일 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밖에 없었다. 나는 갑자기 4살을 더 먹게 된 데 대해 아직 어리둥절했다. 그 후 그녀는 며칠씩 정신이 멀쩡했다. 가짜 선생님은 심장 때문에 7층까지 올 수 없어 지음신의 형제들을 일주일에 2번씩 가짜 선생님을 얻고 올라왔다. 선생님은 아줌마에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설득하는 중이었다. 다 돌아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단 둘만 남게 되었다. 그녀는 가사 상태에 빠져들었고 이튿날 사흘밤을 깨어나지 못했다. 나는 겁이 나서 가짜 선생님도 이웃도 부르지 않았다. 이번엔 정말 우리 둘을 떼어놓을 게 확실하니까. 나는 오줌도 늘어가지 않고 꼼짝 않고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가사 상태에 빠진 이틀째 된 날 나는
롤라 아줌마를 찾아갔다. 그는 일을 가지 않고 로자 아줌마를 돌봐주었다. 인정 있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나는 밖을 나와 뭉티거리로 갔다. 나는 금발 여자 나딘인지 뭔지 하는 여자와 녹음실이 보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다. 그녀는 나를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갔고 나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을 뿐인데 위안이 되었다. 집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말을 주고받더니 내게 차와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었다. 너무 맛있었어. 주는 대로 다 먹어 치웠다. 남자는 내게 말을 걸었다. 나는 말을 해보려고 했지만 딱굴집과 천시까지 일으켰다. 잠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를 필요로 하는 혼수 상태에 빠진 노인네가 집에 있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했더니 나디는 부엌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고 가장 견딜 수 없는 일은 로자 아줌마처럼 온갖 고생을 당하며 살아온 노인네에게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몽 의사 역시 내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나는 무엇보다 나딘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에 신이 났다. 막 나가려는데 초인종이 연달아 5번이 울렸다. 전에 보았던 그 아이들이 들어왔다. 소개하면서 아랍인 취급을 받는 것 같이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 내달렸다. 어차피 나와는 속한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는 영화관 앞에 멈춰섰다. 그러나 그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불가였다. 매표소의 직원이 미성년자 보호한답시고 나더러 빨리 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로자 아줌마 곁에 앉아있고 싶었다. 적어도 그녀와 나와는 같은 부류의 똥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집에 도착하자 집 앞에 구급차가 있었다. 나는 정말 끝장이라고 생각했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 실감했다. 그러나 구급차는 보아파시의 시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심장이 나빴다고 했다. 그 사람에게는 우편물 하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죽은 것을 몰랐다고 했다. 나는 달려가서 그녀를 껴안았다. 정신이 나갔을 때 똥 오줌을 쌌는지 고약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지금은 안 와요. 아무도 밀고 하지 않았어요. 똥 오줌을 싸긴 했지만 아줌만 아직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만 똥 오줌을 싸잖아요. 라고 내가 말했다. 그녀는 약간 안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병원에 가기 싫어했다. 혹 카처 선생님이 병원에 신고할까봐 걱정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병원에 절대 못 데려가게 할게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로자 아줌마, 왜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는 정말 놀라는 것 같았다. 14살인데 왜 10살이라고 하셨나요? 나고요. 내가 내 곁을 떠날까봐 겁이 났단다. 너는 언제나 내 귀여운 아이였단다. 나는 화락 그녀를 끌어안았다. 얼마 후 롤라 아줌마와 지움신의 맏형이 와서 로자 아줌마를 씻기고 향수를 뿌려주었다. 기모노를 입혀서 깨끗한 침대에 누이니 한결 보기가 좋았다. 로자 아줌마의 몸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갔다. 매일 아침 나는 로자 아줌마의 굳은 몸을 풀어주느라 운동시켰다. 사르메트 씨가 조화를 보내왔다. 죽은 사람이 보아팟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로자 아줌마는 그 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지금까지 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헤로인을 똥이라 부르곤 했다.
그러는 통에 똥주사를 맞으면 기분이 끝내준다는 소리에 8살짜리 꼬마 녀석이 신문지에 똥을 눈 뒤 정말 그것으로 주사를 맞고 죽어버린 것이다. 그 일로 러머우터와 포주 둘이 잡혀갔다. 로자 아줌마는 잠을 잘 자는 것 같았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카처 선생님이 정기 점검을 왔다. 병원에 옮겨야겠다. 더 이상한데 구급차를 불러야겠구나. 나는 카처 선생님에게 안락사를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선생님은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단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다. 저기요, 카처 선생님, 병원에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준비를 좀 해야 하고요. 그래, 며칠 더 기다려주마.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게다. 나는 지움신의 형제 중 한 사람을 불러와서 선생님을 업어서 아래로 내려다 주게 했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도록 운동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났다. 왈룸바시가 친구와 함께 도와주었다. 그때 룰라 아줌마가 와서 로자 아줌마에게 옷 한 벌을 선물했고 삼페인도 가져왔다.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어진 로자 아줌마에게는 점점 더 향수가 필요했다. 로자 아줌마는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면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혼자 걷기까지 했다. 모모야, 의사들이 무슨 병이라고 하던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살 수 있대요. 그런 상태라니. 식물처럼요. 로자 아줌마, 식물처럼요. 나는 로자 아줌마 품에 몸을 던졌다. 언제 날 데리러 온다든 하루나 이틀 후에요. 난 안 갈 거다. 로자 아줌마가 말했다. 이튿날 기분 좋게 잠이 깼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바깥 날씨가 좋아 커튼을 열어 햇살이 들어오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잠시 후 로자 아줌마는 유태교 기도문을 외우려 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암송했다. 기도가 끝난 뒤 그녀는 내게 옷을 입혀 달라고 했는데 나는 혼자서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로자 아줌마는 또다시 바보가 되어 있었다. 로자 아줌마를 움직이게 해서 몸에 구석구석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카처 선생님 말이 생각났다. 우리는 서둘러 로자 아줌마를 시트 위에 누웠다. 왈롬바시의 일행은 있는 힘껏 아줌마를 들어올려 흔들어댔다. 바로 그때 카처 선생님이 작은 왕진 가방을 들고 지움신의 마퉁의 등에 엎혀서 들어섰다. 선생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적과 구급차를 보내야겠다. 간호가 필요해. 나는 울면서 카처 선생님, 오늘 아줌마네 친척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는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뭐라고, 친척? 부인에게 친척이 없어. 이스라엘에 아줌마가 친척이 있는데요. 나는 침을 꼴깍 삼켰다. 그분들이 오늘 오신대요. 아줌마를 이스라엘로 데려가고 갈 거예요. 준비는 다 됐어요. 아무튼 알겠다만. 그래, 그 사람들이 부인을 데리러 온다는 게냐? 네,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간대요.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그런데 진작 연락을 하지 않았다니. 그분들은 아줌마에게 오라고 편지를 보냈었는데 아줌마가 나를 버리지 못해서 안 갔대요. 아줌마는 나와 헤어지기 싫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친척들과 함께 사시면서 편히 돌아가실 수 있어요. 카처 선생님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줌마는 날 떼어놓고 안 가려고 하세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갈 수는 없니?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말문이 막혔다. 나는 따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카처 선생님이 일어섰다. 혹시 떠나기 전에 로자 아줌마 정신이 들면 내가 축하한다고 전해주렴. 다들 떠나고 침대에 누워있는 로자 아줌마를
커다란 거북처럼 보였다. 로자 아줌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 그녀는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잠도 잘 잤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저녁에는 상태가 아주 나빠지고 말았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집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인이 올라왔다. 그는 로자 아줌마를 위해 자선병원에 연락하고 나를 위해서는 빈민구조소에 연락하겠다며 덥수룩한 수염을 흔들면서 내려갔다. 나는 엎어질 듯이 쫓아 나가 관리인을 붙잡아 내일 로자 아줌마네 친척이 와서 아줌마를 이스라엘로 데려갈 거고 나도 같이 갈 거라고 말했다. 따라서 아파트를 비워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관리인을 협박하여 창백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됐다면 정말 잘된 일이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콜라 한 잔을 마시고 그들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다시 7층으로 올라왔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로자 아줌마는 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흔들어야 했다. 아줌마 눈앞에 히틀러 사진을 보여주었다. 완전히 정신이 들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서두르세요. 아줌마 곧 떠나야 해요. 나 혼자서 그녀에게 옷을 입혀주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가 청계로 나섰을 때는 벌써 밤 11시였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그곳에 가려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왜 그곳에 생필품을 갖다 놓고 이따금씩 의자에 앉아 둘러봤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청계는 자동 스위치가 고장나서 늘 꺼져 있었다. 5층에서 우리 소리를 내는 바람에 모로코의 우지다에서 온 지다씨가 무슨 일인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로자 아줌마가 입은 기모노를 보고 얼른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4층에서는 민문씨가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옷차림을 보고 놀라며 아줌마가 내려가는 것을 도왔다. 1층까지 다 내려가자 민문씨는 가방이며 감기에 걸린다며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나는 7층에 짐을 챙기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투덜대며 올라가 버렸다. 지하실에 도착하자마자 로자 아줌마는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녀가 죽는 줄 알았다. 나는 촛불을 켜고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기도문을 암송하고 나서는 매우 만족해했다. 그녀는 다시 상태가 나빠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앞에 벽을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하다가 소파에 앉은 채 똥오줌을 쌌다. 초가 많았기 때문에 어둡지 않도록 촛불을 잔뜩 켜놓았다. 나는 그녀를 놔둔 채 내 우산, 아르티르를 가지러 다시 7층으로 올라갔다. 나중에 한 번 더 올라가야 했는데 히틀러의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이 유태인 동굴에서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님도 그녀를 가엾게 여길 테니까. 세 번째로 다시 7층에 화장품을 가지러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아줌마의 친구가 돼주려고 그녀 옆에 매트를 깔았지만 지하실에는 쥐들이 많다는 소리에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다. 눈을 떴을 때 촛불이 거의 다 꺼져 있었다. 그녀의 몸으로 지하실까지 내려온 것만도 기적이었다.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나는 거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 로자 아줌마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나는 친척이 와서 이스라엘로 떠났다고 말해두었다. 사람들은 유태인 여자가 평화를 찾는 데 대해 모두 다행스러워했다. 나는 지하실로 되돌아왔다. 로자 아줌마는 여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녀가 이런 상태로 몇 년을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촛불을 있는 대로 다 켰다. 나는 화장품을 들고 그녀가 좋아하는 대로 화장을 해주었다. 그는 이제 숨을 쉬지 않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숨을 쉬지 않아도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 군데군데 점차 푸르죽죽하게 변해가는 그녀의
얼굴 화장을 고쳐주었다. 나는 그녀 곁에 매트에서 잠을 잤다. 바깥에 나가기가 두려웠다. 그래도 롤라 아주머니 집에 올라갔다. 그녀는 따라순들과 달려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면도 중이었다. 집안에 음악이 흘러나오고 접시에 놓인 계란 요리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다.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어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단식 투쟁을 하느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다. 롤라 아줌마가 여기서 같이 살려고 했지만 나는 갈 곳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 호주머니에 300프랑을 넣어주었다. 몹시 목이 말랐다. 수도가루 가서 물을 마셨다. 다시 아래로 내려온 나는 로자 아줌마와 함께 꼼짝도 하지 않고 지하실에 있었다. 향수를 뿌렸지만 냄새는 참을 수가 없었다. 쿨레 거리로 향했고 화장품과 향수를 여러 번 샀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점에 들어가 소시지를 실컷 먹었다. 지하실 동굴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로자 아줌마에게는 한층 더 나쁜 냄새가 났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삼바 향수를 한 병 다 부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색조 화장을 해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뜬 채로 있었지만 칠하고 보니 덜 끔찍했다. 그 시체 옆에서 3주일을 지냈다. 향수가 다 떨어지고 향수를 사러 4번 더 밖으로 나갔었다. 그녀의 몸뚱이는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이 썩어갔다. 자연의 법칙에는 동정심이란 게 없으니까. 진동하는 냄새의 권위지를 찾아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 옆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비명을 질러댔다. 그들은 나를 급하게 실었다.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서 난 나딘 아줌마의 이름과 주소를 적힌 쪽지를 찾아냈다. 그들은 거기에 적힌 번호를 전화를 했다. 하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딘 아줌마는 내게 세상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 우산, 아르티르를 몹시 걱정했다. 내 우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라몽 의사 아저씨는 내 우산을 가져다 주었다. 사랑해야 한다. 감사합니다.